현재 10개국이 핵무기 개발에 치명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파괴적인 힘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각국이 펼친 치밀한 스파이 작전과 배신, 그리고 은밀한 협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1938년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원자를 분리하여 연쇄 반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기술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39년 미국 정부에 보낸 경고 편지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독일이 이 기술을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과정은 그야말로 국가적 총력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 미국, 영국, 캐나다의 최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협력했고, 미국은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했어요. 반면 독일도 자체 핵 개발을 추진했지만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미국에 뒤처졌습니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벌어진 심리전은 냉전의 서막을 알렸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뉴멕시코 트리니티 실험의 성공 소식을 받고 스탈린에게 일본에 대한 새로운 무기 사용 계획을 언급했을 때 스탈린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심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소련의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침투시킨 스파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거든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펜맨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두 번째 핵 보유국이 된 과정은 치밀한 정보전의 결과였어요. 1941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핵 개발은 미국의 성공을 목격한 후 급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훔친 설계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중 스파이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포로로 잡은 독일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1949년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된 RDS-1 실험의 성공은 미국의 핵 독점을 종식시켰어요. 이는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고 양국은 가능한 한 많은 핵무기를 비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국의 핵 개발 과정에는 동맹국 간의 배신이라는 씁쓸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영국은 1940년부터 튜브 얼로이즈라는 프로젝트로 핵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피난 온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기초 연구를 완료했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연구 성과를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넘겨주었어요. 퀘벡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핵 기술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이는 영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 개발을 재개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다행히 영국은 이미 상당한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전 세계의 우라늄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52년 호주 인근 몬테벨로 제도에서 실시된 허리케인 작전은 영국을 세 번째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어요. 한편 소련의 예상보다 빠른 핵 개발 성공은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수소폭탄 또는 열핵무기였어요. 기존의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한다면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을 활용합니다. 이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죠.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수소폭탄 개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가 인류에게 미칠 극도의 위험성과 핵무기 경쟁이 향후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개발 승인을 내렸고 1952년
아이비 마이크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수소폭탄의 위력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450배 이상 강력했어요. 프랑스가 네 번째 핵 보유국이 된 배경에는 독특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에 일부 과학자를 파견했던 경험이 있었고 2차 대전 후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주로 평화적 에너지 이용에 중점을 두었지만 1956년 수에즈 위기의 굴욕과 미소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독자적인 억제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 프랑스의 핵무장에 훨씬 더 강력히 반대했어요.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러한 노력을 주도했으며 그는 프랑스가 진정한 주권국가이자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공언했습니다. 1960년 사하라 사막의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제르부아 블레라는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어요. 중국이 다섯 번째 핵 보유국이 된 과정은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원했고 처음에는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하자 마오쩌둥은 후르시초프의 서방에 대한 온건한 접근이 너무 유화적이며 진정한 공산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소관계에 균열을 가져왔고 후르시초프는 중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했어요.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1964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노르에서 오구즈 프로젝트라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켰어요. 불과 32개월 후에는 첫 번째 수소폭탄을 시험했는데 이는 어떤 나라도 핵 분열에서 핵 융합폭탄으로 전환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섯 번째 핵 보유국이 된 과정은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터 핵 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력해왔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네게브 사막에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도왔어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JFK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이 시설이 무기가 아닌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지연시켰으며 실제로는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숨겨진 지하시설을 감추면서 신중하게 단계적인 검사만 허용했습니다. 큰 폭로는 1986년 말에 나왔어요. 디모나 핵연구센터에서 일했던 이스라엘 기술자 모르데카이 바누누가 이스라엘을 떠나 영국 언론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수많은 사진과 시설이 실제로 무엇에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여성 모사드 요원에게 유혹당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납치되었어요. 인도가 일곱 번째 핵 보유국이 된 배경에는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2차 대전 후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의 억제와 보호를 위해 이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1962년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한 히말라야에서의 중인 국경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인도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74년 라자스탄 사막에서 실시된 첫 번째 실험은 웃는 부처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으며 평화적 핵폭발이라고 명명되었어요.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중 가장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천연 우라늄 매장량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던 남아공은 이 핵심 원료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 공급해 왔습니다. 남아공은 1960년대와 70년대 나미비아와 앙골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던 소련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무기 쪽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1979년 미국 위성은
인도양에 있는 남아공 통제하에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에서 두 번의 섬광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벨라 사건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과 남아공이 공동으로 실시한 핵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당시 아직 기능적인 무기가 없었던 남아공은 1980년대 중반까지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거의 같은 크기의 핵폭탄 6개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 붕괴로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사라지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종식되면서 다음 정부에 핵무기를 넘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폐기한 국가가 되었어요. 파키스탄이 9번째 핵 보유국이 된 과정에는 라이벌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과정을 시작했어요. 1971년 가장 큰 라이벌인 인도가 파키스탄을 분할하여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총리 줄피카르 알리 부토는 인도가 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우리도 하나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압둘 카디르 칸은 네덜란드 핵시설에서 일하면서 우라늄 농축 방법에 대한 극비 정보를 훔쳐 파키스탄으로 가져왔으며 이는 파키스탄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폭탄 개발을 위한 전문 지식, 재료, 설계도를 제공한 중국의 상당한 도움을 받았어요. 1998년 인도가 몇 주 후 이에 대응하여 열핵 폭탄을 포함한 5개의 핵탄두를 폭발시켰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발루치스탄의 라스코 산맥에서 지하 폭탄 5개를 폭발시켜 첫 번째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신 핵무장 국가가 되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10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핵무기가 자신의 정권 생존을 보장하고 세계의 권력을 주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950년대부터 오랜 라이벌인 한국과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소련은 처음에 평화적 에너지 목적으로 최초의 핵 연구시설 개발을 도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무기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994년 미국은 평화적 핵 에너지 생산을 허용하면서도 현재의 흑연 원자로처럼 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이 거래에 동의했지만 양국 간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2002년 결국 결렬되었어요. 김정일은 2005년 기능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인 2006년 10월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록 그 위력이 0.5킬로톤으로 매우 작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작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체 핵무기를 제조한 10개국이 있지만 동맹국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전 동안 보호와 억제를 위해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그리스, 덴마크, 그린란드,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캐나다, 모로코, 푸에르토리코에 핵무기를 배치했어요. 또한 국제적 압력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포기한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루마니아,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리아, 대만, 일본이 포함되어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가장 가까운 다음 국가로 널리 추측되지만 경쟁국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이 핵무기를 얻으면 자신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은 1979년 사건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눈에 띄는 과정입니다. 1970년대 구름에 가려진 인도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아주 작은 폭발조차도 미국 위성에 의해 포착되었어요. 오늘날 위성의 정교함으로 감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모르는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을 완료한 10개국이 있지만 더 많은 국가가 목록에 추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위험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